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대에서 미술교수를 했는데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 박사님을 알게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교재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연구를 홍 박사님께 소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좀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뭐 동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고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연구한 것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초상인 어진의 삼재 사상이 담겨 있다 라는 걸 밝혀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발표 이후에도 계속 더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새해를 맞아서 몇몇 아시는 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1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뭐 1등 한 적 있는 거 아시죠? 뭐 가까이는 양궁, 활쏘기 1등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200년 전 영조 정조시대, 조선 영조 정조시대에 초상화를 세계 1등으로 잘 그렸습니다. 아니 서양에 그 훌륭한 초상화들이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림 문화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림도 다른데 이 초상화도 동양 초상의 논리와 서양 초상의 논리가 전혀 달라서 섞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동양 초상화의 논리로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동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잘 그린 그런 수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걸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분명히 1등을 했다면 그 1등을 하게 한 동기나 시작이 있었을 거다. 무슨 일이든지 다 존재하는 것에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정조 시대에 1등했던 이런 능력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서 그때 1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1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결론은 태조가 조선 건국할 때 이미 태조 어진에서 완벽하게 1등짜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30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런 능력이 300년 만에 되살아났던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초상화 중에 임금을 대상으로 그린 초상을 특별히 어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진이란 말은 임금의 초상을 좀 미화해서 부른 말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냐 논란이 있죠. 그러나 이번 제 연구에서는 어진이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의 임금 초상을 말한다. 임금 초상이라고 해서 다 어진이 아니고 임금 초상 중에 어떻게 한 것을 어진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 1911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초상은 함흥의 준원전이라고 하는 곳에 봉안이 되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함흥은 이성계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초상을 함흥의 고향이니까 했고, 그 다음에 개성은 고려의 수도니까 했고,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니까 했고, 그 다음에 전주는 전주 이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봉안을 했고, 또 경주는 신라의 서울이니까 했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모르게 됐는데 함흥에 있는 그 준원전본 초상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초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한 45점 정도가 전했다고 그러는데 6.25 때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해서 옮겼죠. 근데 이때 부산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의 다 소실이 됐고 원형을 알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태조어진 딱 한 점, 이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전주 경기전에 따로 모셔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원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5차 내지 7차 중모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00년이나 조선 왕조가 가다 보니까 태조어진을 때때로 이제 좀 허르면 다시 그립니다. 근데 그 함흥본보다 화폭이 좁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차, 7차 중모를 하는 동안에 뭔가가 조금 이제 유실된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어진은 함흥본이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함흥본을 가지고 제가 그 조선 초에 그 최초의 초상 이것이 뭐 고려와 어떻게 달랐는지 또 조선적인 것이 이때 싹이 텄는지 싹이 터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태조 어진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임금은 동양에서 덕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 덕 있는 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임금들은 좀 덕 있게 그리려고 하고 또 임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좀 덕 있어 보이게 하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 덕치의 상징인 이 임금님이 이렇게 아주 살기등등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 얼굴에 비해서 몸이 너무 크죠. 몸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모든 그림은 약간의 변형과 왜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나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신체 비례로 그려놓은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잘 그리는 화가가 왜 신체 비례를 맞추지 못했을까? 이것이 또 의문 중에 하나죠. 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팔을 모으고 동그랗게 모았죠. 있는 자세가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말 타고 다니니까 앉는 자세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인물화인데 그러면 화면에 인물이 크게 차지해야지 이 넓은 화면에 인물을 작게 그린 거 말하자면 지나치게 폭이 넓은 거죠. 이것도 좀 의문점이 드는 거죠. 또 이제 역대 임금 초상 이제 불에 탔지만 그 조금씩 남은 것을 보면은 임금들이 몸이 다 똑같습니다. 몸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다르게 그리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분들의 지금 임금이 조선시대 임금은 모두 세조의 후손인데 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해도 목의 유전자가 섞이는데 얼굴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몸매도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왜 역대 임금 초상이 모두 몸은 똑같이 그리고 얼굴만 남겨을 했을까? 이게 뭐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뭔가 그 당시에 생각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태조 어진의 윤곽선을 오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사람이 앉았을 때의 자세를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만 계량중화해서 했죠. 그랬더니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세로 비례는 뜻밖에도 많이 맞아요.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높고 팔이 이렇게 넓고 무릎이 아주 넓게 그려져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 이상 넓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 상체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감안하면 5배 정도를 크게 한 겁니다. 물론 얼굴도 약간 좌우로 넓게 했습니다. 다리도 최대로 넓힐 수 있는 다리보다 훨씬 더 넓혔습니다. 넓히는 건 좋은데,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이런 것도 의문점이고, 그런 것을 밝혔을 때 이 태조 어진의 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라면 혹시 이 하반신은 네모로 맞추고 상반신을 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원과 네모라는 건 뭐냐? 전통적으로 토착적으로는 원은 하늘을 뜻하죠. 네모는 땅을 뜻합니다. 이건 뭐 동양과 서양이 중세 이전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가 보다. 그런데 땅을 네모로 나타낸 것은 정사각형을 말했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둘로 나눠봤습니다. 말하자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따로 땅으로 비유했다면 이렇게 가능하다. 마셔보니까 정사각형 두 개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하반신을 이렇게 가로로 넓힌 이유가 정사각형에 맞게 하려니까 이렇게 넓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번 그럼 네모가 반드시 2개여야 될까? 그래서 1개를 더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이 원에 내접하도록 이렇게 또 딱 맞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초상을 그리는 거니까 하늘과 땅 상징성을 이용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우리 동양에는 삼재 사상이라는 일종의 토착 자연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늘과 땅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라는 사상이죠. 지금 말로 하면 뭐 인본 사상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삼재문 원방각 삼재문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모를 넣어보니까 용상 가로까지 딱 맞는 거예요. 실제 용상은 이보다 넓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만큼 그렸을까? 태조가 등극할 때는 이렇게 좁았고 요즘 우리가 보는 것은 넓으냐? 용상 크기를 함부로 바꾸지 않았겠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 다음 왕이 제멋대로 바꾸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건 실제보다 이렇게 좁혀서 용상을 그렸다면 이건 세모의 밑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원방각은 사실은 아주 토착적인 자연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든 생활 디자인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장례 문화에서도 관은 네모지게, 봉부는 동그랗게. 연못을 팔 때도 네모진 연못에 가운데 동그란 섬을 만들고 거기에 삼산, 세모진 산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금 초상에서도 이런 생각을 넣었을 거다. 심지어 훈민정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음양오행과 이 원방각 사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용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거 틀림없이 이런 삼재문을 적용한 거다. 이런데 자신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화폭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뭐냐? 이 화폭을 그대로 연장해서
용상의 밑에까지 밑변에 맞추니까 딱 화폭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폭도 삼각형에 맞추기 위해서 화폭의 넓이가 정해졌던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건 인물한데 배경을 넓게 하고 이 밑에 이렇게 복잡한 체전 이런 거는 수입품이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펠트를 이제 오려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만든 카페트인데 이런 것을 애써서 이렇게 만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것도 그렇다면 이게 뭘까? 아마 억조 창생을 나타낸가 백성을 나타낸 거죠. 그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그 위에 하늘의 명과 땅의 원리를 받아서 다스려야 되는 임금이라는 존재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진뿐만 아니라 초상뿐만 아니라 임금이 앉는 어좌 또 임금이 정문을 보는 어전 그 어전이 들어있는 궁궐 이 궁궐이 들어있는 한양성 한성 이런 것도 뭔가 일관된 걸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사실 그랬었지 않습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있는 도시를 점점 키운 것이 아니라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성 설계에서부터 어진에 이르기까지 일체 토탈 디자인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임금 그 옥좌 뒤에 용상 뒤에 치는 1월 오봉도 민화가들이 많이 그리는 그런 그림이죠. 임금 의자 뒤에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500년 동안 치고 있었어요. 그럼 이 그림이 뭘까?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것을 나타냈고 산 5개와 물이 흐르고 소나무가 있는 걸 나타냈죠. 물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선을 개국할 때의 개국공신 1등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한양 천도 후에 새서울의 노래 신도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유포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에 대한 그 홍보도 하고 인상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결집을 하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 뜻은 옛날 이름은 양주 고을인데 그 위에 신도 형성 새로운 도시를 멋지게 만들으셨다. 나라를 개창하신 성왕 이성계께서 이제부터 성스러운 세대를 이룰 것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경치야말로 진짜 서울답구나. 그래서 임금님이 천만년 오래오래 사신다면 이것은 만백성이 모두의 즐거움이다. 모두의 즐거움이다. 아의 다롱들이 앞은 한강물이고 뒤는 삼각산인데 이 수만 년 켜켜이 쌓인 강물과 삼각산의 그 덕이 켜켜이 쌓인 이곳에서 이곳 강산에서 우리 모두 만세를 누리자. 뭐 이성계가 만세를 누리자는 의미지만 다 같이 하자는 뜻이죠. 이런 신도가를 지어서 이제 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이런 만수무강을 비는 뜻이 물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조선 강토가 만세에 이어지도록 튼튼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시경에 천보구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백성 입장에서 신하 입장에서 임금님의 치덕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임금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생활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언덕과 같고 뭐 이런 시 그래서 9가지 같이 넉넉하고 좋다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시를 구여시라고 하는데 그 구여시에다가 강산 만세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삼각산
또 지리산, 묘향산, 설악산,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산들을 넣고, 여기 천복우여시에 송백처럼 이라는 말이, 송백, 소나무, 잣나무처럼 무성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넣었던 거죠. 그 시경에 나오는 천복부여시는 거기에 이제 여자가 9개 들어가는 거죠.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강과 같고, 구름과 같고, 마치 강물이 불어나듯는 것과 같고, 달과 같고, 해와 같고, 남산같이, 오랜 그 남산같이 아주 튼튼하고, 든든하고, 또 소나무, 잣나무처럼 무성하게 우리들의 임금님, 이제 하느님이 임금을 그렇게, 이제 임금님을 잘 보호하셔서, 하늘이 보호하셔서, 우리들의 생활이 9가지 같이 넉넉하다. 그런 것을 이제 옥좌 뒤에 이렇게 쳤던 겁니다. 이 뜻이 너무 좋으니까, 몰라도 할 건데, 이 뜻을 안다면, 역대 임금들이 이런 걸 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옥좌 뒤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좌의 그럼 해와 달, 옥좌를 어떤 크기로 그렸을까? 옥좌의 그 1월 오봉도를. 그래서 현재 경복궁의 어전에 맞춰보니까 여기 이렇게 임금의 가슴에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 딱 삼각형을 또 긋고 있는 겁니다. 이 변을 이기니까 해의 높이가 이 용상에서의 높이하고 같은 겁니다. 그 정사각형이 딱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이 어전 설계를 했던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정도전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개국하자마자 이렇게 완벽한 설계에 의한 이런 어진이 그려졌다. 이미 그때 세계 1등 한 겁니다. 이런 어진 형식은 나폴레옹도 한 적이 없고 빅토리아 여왕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이런 완벽한 것을 이미 그때 완성해버린 겁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죠. 더 발전시켜보니까 그러면 이 높이는 어디까지일까? 또 1월 오봉도의 폭은 어디까지일까? 해보니까 모두 원방각을 계속 충첩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형식의 이게 이제 진짜 어진이죠. 단지 임금을 닮게 그렸다고 해서 어진이 아니고 이런 독특한 생각이 어떻게 조선 초에 갑자기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느냐? 갑자기 된 건 아니죠. 사실은 이미 주자학의 그 시조인 주희가 인신소천지론,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다 라고 하는, 작은 천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또 서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람은 삼라만상의 유추적인 척도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다빈치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다빈치가 이렇게 아주 세련된 솜씨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게 널리 잘 알려지게 된 거죠. 또 중세에도 예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동심원 3개를 그려놓고 여기에 맞췄습니다. 헤어라인에서 코까지 여기를 한 원에 집어넣고 두 눈 사이 여기를 센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발 있는 곳을 2번째 원, 그 다음에 광배를 3번째 원으로 해서 동심원 3개로 그려놓고 이 안에 맞도록 얼굴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이콘이죠. 러시아에서 특히 더 발달시킨 이런 겁니다. 이미 이런 사상이 시대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숙지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익혔던 것이 한 번에 탁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자의 인신소천지론이
사실은 동양의 전 지식인이 다 알고 있던 공통 지식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초상화 임금 초상을 그릴 때 원방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신소천지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런 것을 조선에서는 임금 초상 그렇게 그린데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런 걸 그린 적이 없어요. 몸은 매우 과장돼 있죠. 얼굴은 작고 이게 어깨, 몸과 여기가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 버선이고 이렇게 역시 비례에 맞지 않게 강조가 돼 있다는 점은 같지만 그러나 원방각 이런 삼재문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진하고는 양식이 다르죠. 기본적인 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일관된 게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토탈 디자인을 했던 정도전이 1차 왕자인한 때 그걸 무인정사라고 하죠. 이때 살해된 겁니다. 이방원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구상했던 사람이 또 주변에 뭐 이성계하고도 상의도 하고 뭐 이방원이하고도 상의하고 다 했겠죠. 그래서 몇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정도전이 처형됨에 따라서 그 뒤로 계속시킬 그런 에너지가 소실되게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경기전은 왜 이렇게 넓게 했지? 그러면 죽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화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이제 세조를 그렸던 초본인데 세조의 의자가 용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선비들이 앉던 효의예요. 그러니까 세조도 이런 형식의 그림이 삼재문을 적용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 제왕 형식의 그림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세조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태조만큼 이렇게 멋진 의자에 앉는 것이 차마 좀 미안했을 겁니다. 죄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의로 바꿨어요. 그 대신 몸은 똑같습니다. 옷주름 같은 건 다 똑같이 했습니다. 얼굴만 이제 세조 얼굴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본래 뜻이 망각되었기 때문에 또는 일부분이 유실됐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시대 어진이 500년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조금씩 변질돼 왔던 거죠. 정리하면 원방각 삼재문에 맞추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였는데 그것은 제왕스럽게 하기 위한 전신법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정신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임금님으로부터 오는 감화를 느껴받을 수 있도록 이 전자가 원래 전해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그런 정신을 전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몸도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 중에 원방각, 천지인, 삼재문을 넣어서 임금답게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살기등등한 인상인 것은 그 당시는 바로 원나라 시대, 고려 때는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던 때고 원나라 문화가 국제 문화였기 때문에 그 원나라 문화가 사실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화풍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기등등한 이성계의 원래 생긴 모습대로 그렸던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는 것이 개성이나 평양이나 경주나 옛날 다른 왕조가 있던 국민들에게 뭔가 좀 강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또 기한 것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실존 불가능한 신체 비례를 낸 것도 원방각 삼재문에 맞추려는 의도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세가 부재현스러워서 팔과 다리가 그랬던 것도 원방각 삼재문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또 화폭이 지나치게 넓은 것도 원방각 삼재문에 맞추려는 거였죠. 그리고 또 거기다 뭐 억조 창생이라는 의미도 넣은 것 같습니다. 몸은 같고 얼굴만 다르게 했던 것은
몸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데를 많이 바꾸니까 너무 임금초상답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일부분은 그냥 남겨둬서 말하자면 그 도상성을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도상성을 개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뒤 이제 숙종 때에도 어진을 그리는 것을 이제 이게 상의하고 하는 것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숙종도 이 원리는 몰랐어요. 신하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림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300년 만에 어진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예, 숙종 때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도 억조 창생이라는 것을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결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펠트로 카페트로 하지 말고 화문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화문석으로 바꾸는 그런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도전의 그런 원래 의도가 곧 잊혀져서 망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모두는 아니죠. 저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몸만 그렇고 구도만 그렇고 얼굴은 안 그렇겠느냐 의심이 들죠. 그래서 얼굴도 한번 제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얼굴도 해부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귀가 너무 나팔귀라든가 너무 귀가 크다든가 한국인으로서 최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인 용모를 연구하면서 최대치, 최소치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큰 그 최대치를 범위를 훨씬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솜씨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또 임금이 쓰는 모자 익선관도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세조도 그렇고 또 여기 태조도 그렇고 약간 이 윤곽이 상당히 동그랗게 그렸거든요. 이것도 다른 이유도 제가 연구해 놓은 게 있지만 이것도 혹시 이 원방각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닌가. 단지 세모를 넣지 않는 것은 임금의 얼굴은 그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그냥 일반 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세모로 하기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전에 있는 어진인데 전주에 그것도 뭐 똑같이 베껴서 그렸습니다. 뭐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고 똑같이 그리려고 하더라도 흰수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씩의 뭐 붓자국 정도의 넓이의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고 그것이 7차례 정도나 주모를 다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원형을 나고는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뺏겨서 그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연구거리입니다. 더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준원전 태조 어진은 함흥 준원전에 있던 태조 어진 최초의 어진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 속에 숨은 원방각 삼재문으로서 조선 군왕이 지녀야 될 민본적 이상과 성리학적인 가치죠. 명분론이죠. 또 천명을 받은 하늘의 명을 받은 통치자라는 그런 인식을 담아서 이 그림을 임금의 어진을 궁궐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국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임금 초상 앞에 가서 사색을 합니다. 그 이제 창덕궁의 선원전이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 초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이제 그 후손 왕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거죠. 이런 걸로서 이제 500년을 건너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태조 어진이 뭐가 중요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삼재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에, 여러 가지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뜻도 다 있지만, 다른 중요성도 다 있겠지만,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구조는 그 나라의 국채를 밝히는 겁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전쟁하지 않는다죠. 일본 헌법 구조가 전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헌법이라고 합니다. 문화헌법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 구조는 뭐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뭐 말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핵심 내용은 그런 거고, 프랑스의 헌법 구조는 노동자를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통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알아야 계승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민족 문화를 창달이 창조할 때 창자가 아닙니다. 쭉쭉 뻗어나갈 창, 화창, 일기가 화창하다는 창입니다. 화창해서 훌륭하게 발달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쭉쭉 세상에 쭉쭉 뻗어나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 구조입니다. 네. 영웅 나폴레옹도 빅토리아 여왕도 갖지 못했던 추상화 양식을 우리가 600년 전에 완벽한 것으로 가졌는데, 이것이 계승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만약에 계승되었다면 지금도 조선 어진은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세조 때부터 조금씩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이게 그림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전통문화 중에 훌륭한 것들 중에 1등을 못했더라도 2등이라도 한 것들 중에 오늘의 되살릴 것들, 오늘의 지혜를 얻을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림뿐 아니라 토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잃어버리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전통문화에도 주의를 좀 기울여서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자, 전통이 못났더라도 세상의 가치는 늘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우게 생각될 때도 있고 추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도 늘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걸지라도 언젠가 이것이 옳게 여겨질 때가 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설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는 일은 이게 바로 나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이라는 것이 없다. 한국의 문화가 없다. 그러면 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없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동물인 거죠. 그래서 전통 문화 속에 들어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잘 발굴해서 우리가 알고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는 거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내일에 뭔가 새로운 무엇을 발달시켜서 만들어갈 창신을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세계 1등한 거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계승, 발전, 창달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몇 사람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보람으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내가 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